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툭하면 판을 엎겠다고 소리치는 사람치고 끝까지 신뢰받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이 정확히 그 꼴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를 깨버리겠다.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동맹국들을 향해 불호령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거 같았으면 유럽 전체가 벌벌 떨며 지갑을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아예 대놓고 코웃음을 치며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면에는 세계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소름 돋는 진실과 각국 지도자들의 냉혹한 계산기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을 걸고 선제 폭격을 감행했을 때 당연히 유럽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폭격기가 지나갈 영공을 열어달라, 기지를 좀 빌려달라, 이 정도는 30년 지기 혈맹 사이에서 당연한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페인이 먼저 칼을 뽑았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영공 통과는 물론이고 로타 해군 기지, 모론 공군 기지까지 모든 문을 단칼에 잠가버렸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가세했죠.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말을 앞세웠지만 본질은 미국 폭격기에 하늘길을 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술 더 떴습니다. 자국 내 미군 기지 사용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추가 요청까지 깔끔하게 묵살해버렸거든요. 그나마 영국만이 기지 사용을 허가했는데 이것조차 방어적 공습에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영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남의 전쟁에 왜 우리 땅을 내주느냐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군사비 1위, 나토의 맏형이라는 미국이 길 좀 터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수십 년 동맹국들이 줄줄이 문을 쾅 닫아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닙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죠. 국제 정치라는 게 감정만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75년 동안 피를 나눈 혈맹을 걷어차고 냉정하게 돌아서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럽이 입국 다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미국이 이란을 때린 표면적인 명분은 이랬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몰래 비축하고 있으니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거였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미국은 그 문을 발로 걷어차고 미사일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옆집에서 큰 칼을 하나 샀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요리용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난장판을 만든 격이죠. 더 결정적인 건 핵 감시의 최고 권위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기관조차 이란이 조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증거가 불충분한데 먼저 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유럽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패턴을 봤으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전쟁을 시작하고 뒤처리는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는 그 익숙한 수순 말입니다. 미국이 폭격 버튼을 누른 순간 그 충격파는 전쟁터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바로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좁디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이었죠. 이 길목이 막혀버리면서 국제 유가가 단숨에 40% 이상 치솟아버렸거든요. 유가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지갑이 얇아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타는 비용, 마트에 진열된 바나나 한 송이 가격, 택배비까지 전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석유는 현대 경제의 핏줄이니까요. 그 핏줄이 막히면 온몸이 마비되는 겁니다. 특히 유럽은 이 충격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가정은 천연가스로 난방을 해결하는데 가스 수송 경로가 얽히면서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거든요. 겨울철 독일의 평범한 내 식구 가정을 떠올려 보세요. 한 달 난방비가 갑자기 2배로 뛰면 그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 외식을 끊어야 할지 고민하는 게 그 가정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미국이 버려놓고 핵을 막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막힌 건 석유길이었고
그 고통은 지구 반대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봤죠. 명분도 없고 이득도 없는 이 전쟁의 흙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돌아오는 건 기름값 폭등과 민심 이반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유럽이 이렇게까지 독해진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시계를 2003년으로 돌려보면 모든 게 선명해지거든요. 그해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며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근거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CIA의 확신이었죠. 영국, 폴란드, 덴마크를 비롯한 무려 2조 개 유럽 국가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자국의 청년들을 사막으로 보냈죠. 영국만 해도 4만 6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22살 갓 청년부터 두 아이의 아버지까지 나라의 부름에 응해 뜨거운 모래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중 179명이 영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관에 덮인 국기와 함께 돌아왔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뒤집어 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없는 무기를 있다고 우기며 전쟁을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과라도 했느냐, 보상이라도 했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보가 잘못됐다는 시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회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사장이 이번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한다며 직원들을 밤낮으로 갈아 넣었는데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한 뒤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음 프로젝트를 들고 온 격이죠. 그때 유럽의 가슴에 박힌 배신감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라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유럽은 주저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나토 역사상 최초로 집단 방위 조항이 발동됐고 동맹국들은 자국의 젊은이들을 험준한 산악지대로 보냈어요. 독일에서 59명, 영국에서 457명, 이름도 낯선 아프간의 먼지투성이 마을에서 유럽의 청년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함께 싸웠죠. 그런데 2021년 미국이 한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맹국들과 사전 상의 한 번 없이 미군 철수를 기습적으로 단행해버린 겁니다. 같이 들어갔으면 같이 나오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철수 직후 카불 공항에서 벌어진 광경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수송기 바퀴에 매달린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상이 유럽 안방의 텔레비전을 가득 채웠거든요. 20년간 돈과 생명을 바친 파트너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뒷수습은 고스란히 남은 자들의 몫이었죠. 이라크에 이어 아프간에서까지 연달아 뒤통수를 맞은 유럽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교훈이 화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 엮이면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올 때는 지옥이라는 것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미국과 유럽은 전쟁의 위험을 체감하는 온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천연 방패처럼 가로막고 있어요. 폭탄이 터져도 그 파편이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날아오려면 대양을 건너야 하죠. 그런데 유럽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지중해 하나만 건너면 바로 중동이에요. 비행기로 서너 시간이면 테헤란에서 파리까지 닿는 거리거든요. 폭탄의 충격파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맞는 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뜻입니다. 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 프랑스, 영국 곳곳에는 수백만 명의 중동 출신 이민자와 난민들이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빵집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죠. 근데 만약 유럽이 미국 편에 서서 이란 폭격에 동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는 평화롭게 살겠지만 극소수라도 자극을 받아 극단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건 상상 속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내일 당장 파리 지하철에서, 런던 도심 한복판에서,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직접적인 공포입니다. 자기 집 거실에 가스가 새고 있는데 옆집 불을 끌어 뛰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꺼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는 건 유럽 시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겪었으니까요. 2015년 12월 13일 금요일 밤 파리는 지옥이 됐습니다. 바타클란 공연장에서 총성이 울렸고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무차별 총격이 쏟아졌어요. 한밤 사이에 1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친구와 저녁을 먹다가 금요일 밤을 즐기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이듬해인 2016년에는 브뤼셀 공항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출근길에 여행길에 공항을 지나던 시민들이 희생됐어요. 그리고 2017년 맨체스터, 이건 정말 잔인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가 끝난 직후 로비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관객 대부분이 10대 소녀들이었거든요. 14살, 15살 아이들을 포함해 22명이 그날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테러의 배후에는 중동 분쟁이라는 뿌리가 깊게 얽혀 있었죠. 프랑스는 결국 군인들이 에펠탑 앞을 소총 들고 순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일상이 통째로 전쟁터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중동의 화약고가 터졌습니다. 유럽이 참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란 혁명 수비대가 유럽 시설을 표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곳곳에서 테러 시도가 적발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전쟁에 뛰어든다면 그 대가는 자국민의 피로 돌아옵니다. 유가족 앞에 서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할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유럽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테러 공포보다 더 직접적인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표함이에요. 적국의 미사일보다 자국 국민들의 분노가 더 무서운 게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유럽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천억 유로를 쏟아부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세금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돌아왔죠. 독일의 42살 회사원 슈미트 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러시아 가스가 끊겼을 때 난방비가 2배로 뛰어서 겨울 내내 실내 온도를 16도로 낮추고 버텼던 사람입니다. 겨우 그 악몽에서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혀서 또다시 가스비가 폭등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다음 선거에서 어떤 표를 던지겠습니까?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30%에 육박하는 나라를 이끌고 있고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국가 부채가 GDP의 140%를 넘긴 경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의 전쟁에 혈세를 들이부었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정치 생명이 끝장나는 거죠. 반대로 미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서면 어떻게 될까요? 자국민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지지율이 오릅니다. 전쟁 비용을 감당하면 권력을 잃고 미국에 맞서면 영웅이 되는 구조. 유럽 정치인들의 선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테러 공포나 선거 계산만으로 설명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밑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각 변동이거든요. 지난 80년간 세계를 지탱해온 팍스 아메리카나, 쉽게 말해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유지해온 평화체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노골적이었죠.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올려라. 안 그러면 지켜주지 않겠다. 거기에 관세 폭탄까지 퍼부으며 자신에게 이득이 없으면 더 이상 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걸 아파트 단지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30년간 단지를 지켜주던 경비원이 갑자기 경비비를 5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하고 마음에 안 드는 동은 순찰도 안 돌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 경비원을 계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게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성격 탓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아프간에서 기습 철수를 단행했잖아요. 미국의 시선은 이미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향해 돌아가고 있고 동맹 경신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된 겁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이 반드시 달려올 거라는 믿음, 그 전제가 무너진 순간 동맹국들의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몸은 스스로 지키는 삭막한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우산이 더 이상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깨달은 유럽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끌어올리겠다는 합의가 터져 나왔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범국이라는 무거운 역사 때문에
80년 동안 군사력 확충을 극도로 꺼려왔던 나라가 국방비 증액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폴란드는 더 과감했어요. 유럽 최강의 육군을 만들겠다며 대규모 무기 구매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기가 급하게 필요한데 정작 미국산 무기는 선택지가 되지 못했거든요. 가격이 다른 나라 제품의 2배가 넘고 주문하고 나서도 수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전쟁이 코앞인데 무기가 3년 뒤에 도착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유럽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미국산 대비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면서도 1년에서 2년 안에 납품이 가능했거든요. 게다가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며 실전에서 검증이 끝난 무기들입니다. 미국의 변덕과 호통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 방위 산업에 수조 원대의 수출 계약이라는 역대급 호황을 선물한 겁니다. 한 나라의 신뢰 추락이 다른 나라의 황금기가 되는 국제 정치의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가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70년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보의 핵심을 기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위험 위에 서 있거든요.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 돌발적인 미군 철수 위협, 유럽이 당한 일이 내일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핵의 위협, 중국과 일본의 군비 팽창,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까지 동북아는 지금 화약고 한복판이에요. 신뢰가 흔들리는 동맹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동맹이라는 보험은 유지하되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자주국방과 경제력을 갖추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운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